두 선비가 우국 총정의 심정으로 나란 일을 논하니 송강별곡.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송강별곡이 아니라 호강별곡입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강석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국정감사가 시작이 돼서 아주 핫합니다. 이 토론장도 핫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여야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을 지적하니까 야당은 위법 수사다, 애초에 수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맞섰어요.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그 거야가 정쟁을 하기 네. 이제 마음을 먹으신 것 같고. 정쟁을 하자. 네네, 이번 국감은 정쟁이다. 예. 전쟁이다. 정쟁이다. 정쟁. 네. 정쟁이자 전쟁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당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매일 아침 신문만 이렇게 읽어봐도 네. 얼마나 지금 산적하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시급한 그 국정의 민생 현안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답답할 지경이에요. 예. 근데 국정감사에서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뤄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국민들한테는 사실 엄청나게 그 민생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정쟁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네. 우선 그 재판 그 지연 네. 이건 명백한 팩트죠. 너무 오랫동안 지연돼 왔고 또 고의로 지연시킨 그런 흔적도 너무나 많고요. 예. 반면에 위법 수사라고 이제 야당이 주장하신다는데 위법 수사는 팩트가 아니죠. 어디에 어떤 것이 위법인가요? 오히려 그런 무슨 술자리 회유니 뭐 이런 것들 지적 뭐 그 주장하고 청문회까지 했지만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이건 사실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른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21대 때 검수완박 치열하게 싸워서 얻어냈잖아요. 근데 이 검수완박의 내용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 그러니까 경제와 부패만 검찰이 수사해라라고 수사의 범위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 위중교사라는 거는 경제 문제도 아니고 부패 문제도 아닌데 왜 검찰이 수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모법인 상위법이라고 하죠. 검찰청 법을 검찰이 시행령을 멋대로 해석을 해서 본인들이 수사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 할 일이 아니라 경찰이 할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수사 기소 자체가 좀 위법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시행령으로 국회에서 만든 상위법을 잘못 해석하고 또 정부가 다르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는 이런 반복이 될 텐데 계속해서 이런 국회의 무력화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그럼 더 드릴게요. 네. 그러면 경찰이 네. 지금 어차피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수사지도 하는 건데 네. 그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서 검찰이 그대로 기소했다. 네. 그럼 위법 수사가 안 되는 겁니까? 네, 절차상은 맞죠. 네, 하지만 애초에 수사를 네. 검찰이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얘기 너무 길어져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증교사라는 건 사법질서를 사법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인데 그것을 왜 검찰이 하냐 경찰이 안 하고라는 말씀으로밖에 하실 수 없는 게 답답한 강 부위원장님의 심정이 읽혀집니다. 네, 호강별곡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은요 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중심으로 끝장 국감을 펼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한 추가 의혹이 더 불거질까요? 저는 차분히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무엇이든 법 앞에는 모든 만인이 평등한 것이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뭐 취임 전부터 해서 대선 기간 때부터 해서 수많은 예. 녹음 파일들, 뭐 녹취록들 이런 네.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뭐 저도 그렇고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감정은 좀 부적절하다. 저런 인물들과 통화를 굳이 저렇게 장시간을 하셨을까? 뭐 이런 그런 느낌들인 것 같아요. 좀 더 관리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어떤 위법이나 네. 불법이나 탈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발견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선이 지켜졌구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패턴이 이제 공통적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김영선 전 의원의 이제 공천 같은 것에서도 자꾸 이제 뭐 그 공천에 달라고 저쪽에서는 뭐 압박 비슷하게 하지만 네. 김영선의 대답은 아유 단수되면 나도 좋지. 이제 의례적인 인사말 뒤에 그렇지만 경선이 원칙이다라는 그것이 이제 고수되고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네.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관된 패턴인데 앞으로 이 이상의 뭔가를 더 야당이 더 내놓을 게 있을까 하는 저는 의구심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까? 국정 전반에 관련된 것이니까요. 그것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으로 모든 국정현안을 도배해버리고 그것을 집권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때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국감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큰 차이는 일단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들은 다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받는 것도 있고 또 수사 중인 것도 있다. 네. 하지만 그와 비교했을 때 김건희 여사는 형평성이 좀 다르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네. 저도 이제 이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과 논란으로 인해서 이 불거진 어떤 행정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좀 야당이 이 국정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네. 이 관저 이전 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21g이라는 어떤 자격이 없는 업체가 왜 선정이 됐는지에 대한 어떤 체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또 감사가 또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또 그 감사는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체계를 조금 수정하는 그런 것들로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네. 이 사람에 대한 것은 저는 강제 수사권을 동원한 검찰의 어떤 특검이라든지 수사로 밝혀내야 되지 네. 국정감사에서 이런 정책이 아닌 좀 정쟁성으로 가는 것도 좀 국민들 보시기에는 안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요. 저 10초만 말씀하세요. 그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자꾸 이제 야당 인사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어디를 안 했죠? 주가 조작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네. 수십 군데 압수수색까지 하고 100명 이상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다음에 디오백 사건 이거 다 조사했습니다. 대면 그러네. 조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근데 전 세계에 아무리 가장 유능한 검사가 와도 기소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법조항이 처벌조항이 없으니까. 그게 법이 미비한 것이고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국정감사를 보다 보니까요.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증인들을 쭉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불러 세우고 이렇게 하고 또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그 인격 모독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호통치고 이런 모습 보이는데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이 국회의원이 기관 증인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호통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인격 모독은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은 사실 국회의원 뭐 정동영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정동영을 선출해준 국민들의 물음인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요 똑똑하신 분도 있지만 또 정치에 관심도 없고 또 다소 미흡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국민들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해야 되지 기관 증인들은 물론 거의 대부분이 엘리트이다 보니까 가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국회의원의 태도라든지 질문이 못마땅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 공직자로서 있다면 그 국민이 묻는다고 생각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성실하게 대답하는 게 맞다. 하지만 국회의원도 또 그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네, 그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네. 호통과 인격 모독은 사실 이제 그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호통을 예를 들면 뭐 장관이라든가 네. 뭐 총리한테 호통을 친다. 거기까지는 뭐 그 납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그 정동영 의원이 네. 일으켜 세운 사람들은 방통위의 직원들입니다. 네. 이분들은 불법이 아닌 이상 정부에서 어느 정부가 집권을 하든 그 명령 받는 대로 또 직무를 그렇죠.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본인들의 본분입니다. 예. 그런데 죄다 불러세워서 마치 무슨 악을 저지른 사람들인 것처럼 호통치고 하면 그런 것은 인격 모독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그게 거는 안 애매한 되더라고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분들이 공직자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통의 상황, 특히 방통위원장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도 있지만 불만이 있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공무원의 조직 사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명령 체계 속에서 업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 말은 좀 해줄 수 있는 걸 야당으로서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근데 어제 보니까 뭐 경찰관 손 들어보세요. 뭐 검사 손 들어보세요. 그런 거 굳이 할 필요 있었을까요? 그래서 너무 옛날 네. 생각을 갖고 계시다. 옛날 스타일로 사신다. 그분 저는 그런 생각 들었고요. 네. 방통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방송 장악 심하게 했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 때의 방통위고요. 그 당시 방통위원장은 종편 평가하면서 점수 조작까지 해가 지금 재판받고 계십니다. 그 한사경 방통위원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공개된 이른바 이화영 전 부지사 녹취록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지원 그 조직을 관리하고 불법 정치 자금에 관여했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21년 5월이면 네. 사실 한참 대선 후보 경선 퍼레이드가 있을 때예요. 아, 네. 그때 이제 대선 후보들 각 국회의원들이 쉽게 말해서 이제 지지 모임이 막 활발하게 형성될 때입니다. 이건 여당 야당 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평화광장이라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있었던 거죠. 18명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조직은 실상 이 돈이 별로 필요 없는 조직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어쨌든 대선 후보를 현역들이 누가 지지하느냐의 어떤 그런 기싸움인 상태인 거지, 또 국회의원들 자체가 다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 자금이라든지 세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으로 걷는 것이 저는 과연 효력이 있을까? 또 이 정도에 대해서 이미 좀 이게 이슈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이 문제가 있었으면 이미 저는 수사하고 기소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면 또 수사하시라. 네. 뭐 저희는 수사가 워낙 적응이 돼 있는 정당이라서 하셔도 된다. 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 김대남 씨, 명태균 씨, 이화영 씨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녹취록입니다. 그런데 김대남 씨하고 명태균 씨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 이화영 씨와 못지않게 상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나름대로 책임이 있는 자들인데, 이분들의 말에 대해서는 허풍이라고 딱 치부를 해버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해서 네. 고발까지 한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 녹취록에 대해서 전체 내용을 다 제출을 했잖아요. 바로 그날 그 법사위에다가.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켜보면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민주당에서 고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고발 남발하는 것도 행정력 낭비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대남, 명태균의 녹취록을 보면 한심하다는 느낌은 들지만 어디에 그렇게 명백한 불법이 수사할 만한 것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이 이화영 씨 그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나라 사법부 질서를 흔들고 네. 대법관을 만약에 매수했다면은 이것은 그 건국 이래 없었던 희대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변호사비를 20억 원을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전환사채로 대납을 해줬다는 그런 예. 정황, 그걸 이제 그 핵심 당사자가 본인 입으로 시인한 것이란 말입니다. 네. 이것도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국기를 흔드는 그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2021년 5월에 이제 그 민주평화광장이 네. 그 당시 이제 출범할 때 기사를 보면 조정식 그 의원이 이해찬 그분의 이제 최측근인데 네. 이것은 이해찬 대표의 조직이던 광장을 확대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전국 조직이라고 돼 있어요. 당시 예. 기사를 보면 대선 1년 앞둔 전국 조직인데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 돈을 이제 누가 대줬을까라는 이제 합리적인 그런 그 의심이 있었던 것인데 네. 2017년에 이화영 그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영입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2년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방북 비용을 대납까지 해주는 정말 위험한 거래를 쌍방울이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커넥션에서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과연 그것뿐일까 거래가라는 것이 이제 합리적으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해왔는데 네. 그것은 이제 핵심 증인이 그런 사실이 있다. 변호사님이 모르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김성태가 팩트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네. 굉장히 사실은 두렵다. 이런 말을 이제 본인 사실 술술 자백을 한단 말입니다. 이건 이제 스모킹 건이죠. 이건 수사에서 진상을 네.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국가의 사법 질서를 위해서 그런 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 그만. 좋습니다. 이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이에 붙여서 대북 송금까지 하면 쉽게 말해서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해서 한 최소 수십억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둘이 일면식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이 뭐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미 변호사비 대납 같은 경우는 이슈가 돼서 검찰에서 기소도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수사해서 또 네. 기소할 수 있으면 기소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 짧게 설명드리면요. 네. 검찰이 불기소한 것은 그 공직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허위사실 공부했다, 변호사비 3억밖에 안 냈다라는 그 말 때문에 이제 고발이 된 건데
공직선거법은 6개월이잖아요.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있죠. 예, 그래서 김성태 그때 해외에 있을 때고 그래서 수사를 다 못 끝내고 불기소했었던 거고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 자체는 수사가 계속되고 지금 있습니다. 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민주당 얘기를 하다 네. 보니까요. 뒤에 네. 좀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네. 먼저 여쭤보려고.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문다혜 씨가 음주 운전을 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될까요? 사과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지자들의 실망을 생각하신다면 그 네.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는데. 필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직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리고 40세가 넘은 장성한 딸이 성인인데 그 성인의 잘못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럼 잘못할 때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될까? 이것은 조금 다르게 만약에 네. 이분이 전직 대통령의 따님이 아니었다면 사실 그 기사로도 되지 않았을 문제거든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는 필요해 보이지만 필수는 아니다. 그게 네.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얼마큼 말하면 됩니까? 말씀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네. 예. 우선은 그 문다혜 씨의 안타까운 심정은 개인적으로 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수사를 받는 부분이요? 네, 뭐 얼마나 뭐 속이 상하면 저랬을까 하는 일말에 뭐 그런 생각도 네. 하게 되지만 일련의 그 SNS에 그 쓰시는 글과 그분이 그리고 이번에 나타난 행동으로 봤을 때는 정의로운 우리 가족을 누가 감히 건드리나 우리는 법 위에 있다 이런 특권의식 비뚤어진 그런 것이 지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런 단상을 가져봤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캐스퍼 그 대통령께서 문 전 대통령께서 네. 2021년에 광주형 일자리 1호로 퇴임 후에도 타시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 그 구매를 하신 건데 그게 어느새 오늘 4월에 그 양도가 돼 네. 있었다고 하고요. 그게 증여세를 낸 증여인지 적법한 증여인지 아니면 뭔가 뭐 매매를 했는지. 다혜 씨가 돈을 내신 건지 예.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양도 전에도 두 차례 또 사고 이력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예. 또 과태료 체납도 네,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경제 공동체 같은 그런 거였구나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전 들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여러 너무 의심되는 것들이 있었고 문제는 거기에 이제 국가기관까지 동원이 됐고 청와대 직원들이 동원이 됐고 그다음에 의심스러운 돈의 출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다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까지 보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과해야 됩니까? 저는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저라면 사과할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할 네, 수 마땅히. 네. 마땅히. 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 20명과 만찬에요. 원외 당협위원장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친한계에서는 김건희 여사 사과 요구에 이어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의견 주시죠. 일단 저희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참 좋은 말 하셨더라고요. 저희는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네. 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선출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우리가 선출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어쨌든 조용한 내조에 이렇게 매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지금 보면 그 내조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을 비롯해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가 저는 답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답답하냐? 일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팩트 체크를 해서 사실을 알아야지 국민의 의원들이 이건 이렇게 방어하고 이건 이렇게 사과를 하고 뭔가 대책을 세울 건데 국민의힘 현역들은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하나도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용산에 물어보면 용산에서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당신이 물어봐라. 나도 궁금하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요구만 나오는 건데 실상 이것도 뭘 내용을 알아야지 사과를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세요?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이 일단 이 상황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팩트부터 체크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나셨어요? 원외 당협위원장이시니까. 전 어제 다른 그 선약이 있어서 저는 어떤 안 가셨군요. 하필이면 또. 네, 예. 못 갔는데요. 예. 팩트는 예.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그 디올백 사건은 예. 검찰 수사 결과 다 나왔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으로는 이게 의율할 수는 기소할 수는 없지만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은 이제 명백하고 대통령께서도 사과하셨고 예. 그래서 당사자인 김 여사께서 사과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주가 조작 사건도 이제 곧 수사 결과가 아마 이제 나오는 모양인데 네. 우선 지금까지 그렇게 수사해놓고도 지금까지 그때 뭐 불기소하든 기소하든 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 검찰 정말 잘못됐다 생각하고 또 지금 우리 정부 들어서도 또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온 것도 네. 잘못이고요. 어쨌건 결과 나오면 네. 만약에 불기소라 하더라도 예. 대통령 부인께서 대면 조사까지 받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사과해야 될 팩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활동 자제는 약속하셨던 것이고, 예. 예,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라도 활동 자제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희가 좀 묻고 싶은 거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오찬 만찬을 하면서 세결집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은요. 정치 초년생 밑에서 무리지어 다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권성동 의원은 노골적으로 식사 모임을 광고하는 그런 대표가 어디 있느냐 또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 한동훈 대표가 세결집, 그러니까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정치를 한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건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상대적인 입장인 거죠. 같은 편이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 네. 한동훈 대표가 세를 모았다고 칩시다. 뭐 네. 지금 이번에 뭐 그래도 한 20명 정도 모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 모였더라고요. 그러면 얼마 생각하셨어요? 뭐 하여튼 저는 뭐 우리 민주당에서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과연 특검법 이탈표 8표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법안 발의해서 특검법 최혜병 특검 발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알고 보니까 10명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튼 그런데 예. 친한계가 지금 결집을 했다고 하면 의료 대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사과 그리고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새가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새가 있다는 건 증명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새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당원들과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보인 성과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언론에서 사라지게 해버리는 효과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 체코 순방 때도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신청해가지고 체코 순방 그 원전 수주 그 어마어마한 성과가 다 묻혀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일요일 날 만찬을 하면서 대통령이 순방 갔으면은 사실 그 동안에는 여당에서는 다른 정치적인 이슈를 안 만드는 게 예의입니다. 왜? 그게 묻혀버리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도 대통령이 필리핀 가셔서 했던 성과에 대해서는 별로 기사화가 되지 않고 관심이 가지 않고 한동훈 대표가 만났다는데 몇 명이냐 중식당 어디서 옮겼다는데 왜 옮긴 거냐 네. 무슨 말이 나왔냐 뭐 이런 걸로 또 대통령실도 거기에 맞춰서 불쾌하다 소수파 데리고 뭐하냐 고립될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대통령의 순방에 달나라로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당정 갈등을 넘어서 당정 전쟁으로까지 번지는 것처럼 저희 삼자들이 봤을 땐 보인다. 네. 존경하는 강성필 부위원장님의 전형적인 이간책에 저희가 이간책이군요. 넘어가지 않고요. 예. 새해를 과시하려면 3, 40명은 모았을 겁니다. 그래요. 3, 40명은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의 뭐 조경태 의원, 김재섭 의원 그런 분도 가셨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은 네. 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을 간다. 그러면 사람은 따라온다라는 거. 그렇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저는 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새해를 막 과시해가지고 우리 이 정도 있어. 그런 성격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다만 당대표가 됐는데 왜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없냐라든지 왜 새 확산이 안 되냐 그런 비판은 또 있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이제 응답인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성격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요. 정치 초년생 밑에서 무리지어 다니냐라는 홍준표 시장님의 말씀은 한동훈 대표가 숨만 쉬어도 이제 비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63% 당원의 지지를 받은 그 대표를 언제까지 정치 초년생이라고 부르실 것인지 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 봤을 때 이번에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만찬 모임 처음이잖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제가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취임을 하고 2달이 넘었는데 새해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인데 어쩔 수 없이 정치권은 얼마만큼의 현역들의 지지를 받느냐가 본인의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느냐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건데 네. 사실 한동훈 대표 옆에는 원외 인사들 그리고 정치 경험이 조금 적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민주당이 봤을 때도 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해도 이게 힘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 수의 열세에 밀려가지고 좀 묻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건전한 당정 관계에도 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도 네. 여야 의정 협의체라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이거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저희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런데 결국 대통령실에 설득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더 세가 셌었다면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무시하면서 오히려 뭐 추계기구 신설로 맞받아 쳤을까? 네, 그런 생각이 봅니다. 짧게만 근데 그려야 대통령실이 될것 같아요. 사실 무시한 건 아니에요. 제가 예.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지만 뒤로는 다 들어주세요. 아, 윤 대통령께서. 그렇군요. 또. 예. 의료 인력 수급 그렇죠. 추계 기구도 예. 사실은 만들었죠. 그걸 받아준 거잖아요. 과반을 의사로 하고 그다음에 저 정원 2026년 정원 문제도 그 논의할 수 있다라고 결국 이제 열어준 거고요. 네. 여야 의정 협의체도 처음에 이제 부정적이었지만 결국 이제 수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대통령실은 또 이렇게 뒤로 예, 받아주고 대통령이 있다. 뒤로는 받아주신다. 받아주고 있다. 야. 생각이 깊으시네요. 아, 그러니까 왜 앞에서 안 받아주고. 알겠습니다. 오늘 호강 별거 정말 호캉스 하듯이 재밌게 들었습니다. 어때? 괜찮았어요? 저는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강서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